특검에 이어 김건희 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단체 대표는 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위안부 피해자 모욕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을 어떻게 모욕했다는 혐의인가요? 네, 이게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의 대표 김병원 대표가 이때 당시에 그 서초구 서초고와 그다음에 이제 성동구 무학여고에 가서 이 현수막을 이제 내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현수막 내용이 이제 그 위안부 지금 교정이 이제 위안부상을 세워두고 매춘 진로 지도를 하나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그것이 결국은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그런 사자 명예훼손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학교 앞에서 이제 행해졌기 때문에 또 정서적으로 학대 행위를 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그리고 이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내건 것도 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 이 세 가지 혐의로 지금 오늘 이제 경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글을 문제 삼아서 지금 이 대통령을 고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출석을 하면서 오늘 이제 출석 전에 고소를 했다라고 제가 밝혔거든요. 네. 그 이제 혐의는 이제 모욕인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전에 그 SNS상에 이제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글을 올렸을 때 뭐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올렸었고 다시 이제 이런 행동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이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대표가 이제 오늘 출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 바로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결국은 본인을 짐승으로 지칭을 하고 모욕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욕죄로 지금 고소를 다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심스럽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사실 이제 뭐 이 김병현 대표를 뭐 모욕을 할 의사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가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 판례들을 봤을 때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이제 이전에도 뭐 위안부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하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명예훼손의 지칭이 되는 상대방, 그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경민 변호사니까 뭐 이경민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경민이 어떤 행동을 했다 이렇게 지칭을 했다라면 특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위안부를 지칭을 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위안부라는 집단을 지칭을 한 것이고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게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집단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었고요. 특히나 이제 유석춘 전 교수 같은 경우에도 위안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당시 위안부를 매춘이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 개개인을 지칭을 한 게 아니라 위안부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본인의 의사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으로 봐서 이제 처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자 명예훼손이 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 더 나아가서 사실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유족들의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고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론화를 시킬까?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앞으로 수사 제기 절차에서 또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이 부분이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만약에 유족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되면 사자 명예훼손으로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안부라는 명칭에 의해서 이제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 조금 처벌의 가능성이 그동안은 없다라고 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경찰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었을 때 이 압수수색에 명시한 내용으로는 위안부 어쨌든 그 안에 있는 할머니들을 지금 피해자로서 이제 보고 이제 지금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축소시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위안부 생존자도 이제 지금 뭐 한 7명 정도 된다라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한정해서 결국 이제 지칭하는 걸로 보게 되면 또 피해자가 특정이 됐다라고도 볼 여지도 있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아마 이제 법리를 통해 가지고 사실관계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단적으로 이제 피해자가 특정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만약에 갈 것 같으면 처벌의 가능성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김건희 씨 내용도 보겠습니다. 앞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나왔는데 여기에 불복해서 어제 항소장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 이제 항소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유죄가 나온 부분, 그러니까 이제 알선 수재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선고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부분에서 아마 이제 방어를 하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이제 알선 수재에서도 최초에 이제 지급됐던 그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죄가 나왔고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일단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뭐 지금 전성배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진술과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통일교 전본부장의 진술이 사실은 이제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라프 목걸이가 이게 내가 받은 게 아니다라는 쪽에 계속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지금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청탁 명목이 아니라 이건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했다. 예,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들이 항소를 했고 항소를 하면서도 사실 이 특검이 결국 이제 정치적인 하명하에 이런 수사를 진행을 한 것이다. 좀 무리한 수사였다. 이런 부분들을 또 지적을 하면서 항소장을 제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검은 판결 선고 이틀 만에 항소를 했는데 무죄가 이제 부당하고 그리고 유죄 같은 경우에도 형량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가 나온 거랑 똑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치우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뭐 자본시장법 위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좀 나눠서 판단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공소시효가 도과된 부분도 있다라고 봤고 그리고 공범관계로 보기에는 뭔가 이제 수익을 배분하는 약정에 있어서도 김건희 씨랑 이게 뭐 어느 정도 이제 의사다툼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공모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범관계로 봐야 된다라는 주장, 그러니까 이제 뭐 쩐주로서 당시에 이제 계좌도 제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매매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동정범으로 봐야 된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검에서는 집중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을 했던 것이 뭔가 이제 전속적으로 그 이익이 기속되지 않았다라고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명태균 씨와 뭐 계약 관계가 체결되지도 않았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검 측에서는 사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뭐 본인이 경선 과정을 거쳐서 이제 대권 주자로 이제 떠오를 때 본인은 아무런 당내에서 지지 기반이 없었는데 결국 명 씨의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여론조사 결과가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들이 배포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뒤에 이제 이런 대선 주자로서 급부상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 부분도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좀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알선 소재와 관련해서도 1차적으로 무죄가 나왔던 그 샤넬 가방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통일교와 연결이 되어 있었고 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제 제공이 됐다라고 지금 이제 특검에서는 보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그런 부분에 아마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2심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좀 많이 달라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의 방조 혐의 그리고 공소시효인 것 같아요. 지금 법조계에서는 어떤 쪽이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사실 조금 이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기로는 쪼개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1차는 2010년에 있었던 거래 행위, 2차는 2011년, 3차는 이제 2012년인데 1, 2차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쪽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전부 이제 같은 범위 그러니까 같은 고의로서 행동을 여러 개 이어갔기 때문에 포괄 일죄로서 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범이 처벌을 받게 되면 김건희 씨의 이 재판에 있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1심 재판부에서는 공범관계가 아니고 이건 떨어졌다라고 봤기 때문에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만 이제 공소시효가 진행된 걸로 판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범이라고 생각되는 그쪽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처벌도 받았고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니까 지금 특검 입장에서도 그렇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지금 재판에서도 공범관계가 입증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증거로서 현출이 된다면 그러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달리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조계 입장에서도 일단은 관련 사건의 판결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2심으로 올라가서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공범관계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이제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결과가 기결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공동정범이든 방조든 이 공소시효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사건을 하나는 포괄일죄하고 하나는 다르게 쪼개서 봤잖아요. 이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이제 그 김건희 씨 재판부에서는 지금 본 게 2011년에 수익 배분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나는 왜 수익을 이거밖에 안 줘라고 하면서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시세 조정 세력하고 다툼이 있어 버리니까 2차와 3차 거래에서는 김건희 씨가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거래 행위를 했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범관계에서 이탈을 했다라고 보니까 결국 이제 2011년 기준으로만 해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근데 이제 그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시세 조정 세력이니까 이 모든 행동이 결국 이제 우리가 뭐 이때도 이제 주가 조작을 하고 이때도 주가 조작을 하는데 근데 뭐 계속적인 거래 행위를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또 거래 행위를 이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주가 조작 세력의 1차 범행, 2차 범행, 3차 범행이 같은 고의로서 이어진 건데, 근데 이걸 시기만 조금 이제 좀 떨어져서 이제 진행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연결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공범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2심에서는 같은 증거로서 공범관계가 인정이 된다라고 보게 되면 그럼 1, 2, 3차로 쪼개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인 포괄일제로 볼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김건희 씨 근황도 변호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지지자들에게 받은 편지와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위안을 받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재판이 좀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이제 시기가 또 좀 공교로운 것 같은데, 재판에 결국 1심 선고가 났을 때 조금은 이제 김 여사 측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 쪽으로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심에서도 뭔가 조금 이제 뭐 본인들 입장에서 조금 더 희망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재판 결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기도 했고, 이 사건 재판이 결국은 이제 뭐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에 더해서 여론전도 이제 같이 병행을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내가 이제 어쨌든 이런 결과를 받았고, 그리고 이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이제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사실 이제 뭐 전부 무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알선 수재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온 걸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이제 입장문을 내는 게 맞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유튜버 전한길 씨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다가 오늘 귀국을 했는데요. 귀국 직후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에서 가서 그렇게 조사 다 받고 무죄를 또 증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전 한국사 강사고 지금은 보수 측 인사로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소년보 목사가 귀국을 권유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 전한길 씨가 지금 작년 8월에 그때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가지고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고, 네. 그러면서 뭐 캐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가 지금 오늘 이제 162일 만에 귀국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그 유튜브 채널에 이제 글을 올리기로는 이 소년보 목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탄핵도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본인한테 권했던 게 뭐 들어와서 구속이 돼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뭐 서울구치소에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괜찮지 않느냐는 취지로 이제 좀 글을 올리긴 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귀국을 권유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들어오는 그런 주된 목적은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전한길 씨에 대해서 그 본인이 이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좀 했었고, 그리고 내란과 관련해서 선동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경찰이 출석 요구를 했었던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제 수순으로는 강제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개 고려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은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뭐 소년보 목사의 그런 이제 뭐 권유가 있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내란 선동, 명예훼손 말씀해 주셨는데 전한길 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 내란과 관련해서는 뭐 본인의 그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 선동 혐의인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거든요. 사실 처벌의 수위도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발언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특정하기는 조금 이르고, 그런 부분들 아마 조사 기관을 통해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이제 뭐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확인이 되지 않은 뭐 혼외자 부분이라든지 뭐 비자금 의혹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를 했다라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란 선전 선동 명예훼손 혐의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아마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경찰이 이제 그 전환기 씨 조사를 마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까요? 아니면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전환기 씨도 들어올 때 그런 걸 걱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입국을 했을 때 긴급 체포가 될까봐. 그래서 이제 뭐 본인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켜면서 들어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강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조금 인지를 하고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란 선전 선동 혐의가 이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기 때문에 사실 상한은 이제 30년까지 갈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아주 이제 중한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본인이 이렇게 출석을 하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 이런 부분들은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은 될 수는 있는데 대신 앞으로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선전 선동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그런 재범의 위험성이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동이 만약에 이런 행동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는 신병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아마 이번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본인이 그런 노력을 이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주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